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무미입니다. 어느덧 벌써 굉장히 많은 백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백룸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는가 하며 반대로 굉장히 안전한 곳도 존재합니다. 그런 곳에는 대부분 전초기지나 생존자 그룹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할 수는 있지만 안전한 레벨들의 정보는 위험한 레벨의 정보보다 비교적 적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간만에 수수께끼 레벨이나 서브 레벨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레벨 20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20의 이름은 웨어하우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레벨 19의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0에서 300km 정도 되는 매우 넓은 창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넓이도 현재 측정된 넓이일 뿐 얼마나 넓은지 아직 전체 넓이는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방은 약 30m 정도의 넓이이고 복도는 10에서 300m 사이입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방에는 주로 버려지거나 고장난 기계들이 있는데 이 기계들은 다양한 시대의 기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계가 어떤 상태건 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동함과 동시에 끈적끈적한 기름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방을 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닥에서 흘러나와 웅덩이를 만들거나 천장이나 벽에 균열해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복도들 사이에는 수많은 종류의 상자들과 선반들로 가득 차 있는데 모든 벽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벽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비좁아 이동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매우 위험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도에 있는 상자들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알 수 없는 액체가 들어있는 병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이건 간에 그 병이 발견된 바닥 주변에도 액체가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존 난이도도 굉장히 낮고 현재까지 확인된 엔티티가 없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전초기지나 생존자 그룹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상자에 매우 위험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때문일까요? 이곳을 들어오고 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고 몇 가지 없는데요. 들어오는 방법은 레벨 19에서 낡은 문을 찾아서 들어오는 것이 유일하게 알려진 방법이고 나가는 방법은 조명이 없는 복도를 찾는 것입니다. 조명이 없는 어두운 복도를 찾는다면 그곳의 바닥에서 발견되는 액체에 완전히 흠뻑 젖을 정도로 액체를 묻히고 이걸 몇 시간 동안 반복한다면 레벨 6 혹은 레벨 22로 이동하게 됩니다. 레벨 6은 모든 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정해진 것이 없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화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엔티티도 생존자 그룹도 전초기주도 없는 레벨이기 때문에 자료가 적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만큼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적은 것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레벨 20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입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린 레벨들은 생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곳들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서도 안전한 곳들이 반복되다 보니 조금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만에 생존 난이도가 높은 레벨이 등장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21의 이름은 넘버드 도어입니다. 이 레벨에는 무작위로 배치된 문이 있는 4개의 긴 복도가 있습니다. 4개의 복도로 이루어진 만큼
굉장히 큰 넓이를 가지고 있는 대형 레벨입니다. 이 복도의 길이는 약 26마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복도들은 레벨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도가 레벨이 아니고 레벨의 일부인 만큼 레벨의 중앙 지역도 존재하는데요. 이곳에는 의자나 책상 같은 것이 있는 작은 광장 같은 곳입니다. 엔티티들은 중앙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복도에서 나타납니다. 복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간혹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거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는 탐색이 불가능하거나 어느 순간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도에는 이상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복도의 양쪽에 존재하는 문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서버 레벨을 포함하여 백룸 안에 존재하는 레벨들 중 무작위로 이동하게 되거나 레벨 21의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운이 없다면 벽에 갇혀서 꼼짝도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문들입니다. 105문은 레벨 0으로 연결됩니다. 356문은 레벨 356으로 연결됩니다. 사암으로 만들어진 문은 레벨 46으로 연결됩니다. 34문은 레벨 -6으로 연결됩니다. 웃는 얼굴의 문은 파티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8-20문은 레벨 21의 다른 장소로 연결됩니다. 아무 표시 없는 문은 레벨 1.5로 연결됩니다. 다른 문들은 어디로 이어질지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 문들을 제외하곤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레벨 21의 복도는 굉장히 위험하며 생존 난이도 4 또한 이 복도 때문에 정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때로 엔티티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엔티티의 개체와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대부분 엔티티 94, 클리커를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엔티티 94 클리커는 바퀴가 달린 타자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무게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연구와 관찰을 위해 멈춰 세우려고 했으나 어떤 방법으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다른 엔티티들 또한 이들을 그리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엔티티 94 클리커가 작성한 고대 이집트 상용 문자와 비슷한 언어를 읽게 된다면 일시적인 현기증과 함께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94 클리커를 마주했을 때는 그들을 방해하거나 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 봤을 때는 혼자 움직이는 타자기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신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무게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당겨지거나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들 근처에 있지 마십시오. 엔티티 94 클리커의 특유의 딸깍 소리 때문에 위험한 존재들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것은 엔티티 소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94 클리커 이외에도 알 수 없는 개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이 복도에서는 아몬드 워터나 레벨키, 파이어 솔트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절대로 믿거나 따르지 마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복도들보다 유난히 길고 끝에 문이 있는 복도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귀중하고 희소한 자원들과 공격성이 매우 높은 엔티티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에미즈에서 조사를 진행했을 때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복도를 발견한다면 들어가지 마시고 에미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출구의 문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레벨 중앙의 오른쪽 복도 안쪽에 있는 문입니다만 이 문 위에는 붉은색의 커다란 네온 사인으로 EXIT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출구의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세계의 어두운 복도로 이어집니다. 이 복도는 움직이거나 변형되지 않으며 중요한 자원들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엔티티들의 무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복도를 지나오면 다른 문들과는 다르게 일반 레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서브 레벨 혹은 수수께끼 레벨로만 연결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무모한 탐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레벨 13의 벽에 있는 다양한 구멍들로 들어오면 레벨 21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멍들을 워프 티어라고 부르는데 워프 티어는 레벨 6, 9, 11에서도 가끔 발생하긴 하지만 레벨 13과 레벨 21의 워프 티어가 가장 안정적이며 높은 음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벨 자체가 위험하기보다는 레벨의 특정 구역 때문에 생존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측정된 것은 레벨 21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수수께끼 레벨 더 허브와 비슷해 보이지만 엔티티의 출몰과 이상현상들이 존재하죠. 오랜만에 생존 레벨이 높은 곳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재미있는 곳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존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숫자로 표시를 하는데요. 간혹 숫자 이외의 것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레벨의 생존 난이도는 숫자와 알파벳이 다 같이 섞여 있는데요. 아마 이 레벨의 다른 이름인 엠스터블의 앞글자를 따와서 붙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22의 이름은 루인즈 레프트 비하인드입니다. 이곳은 원래 굉장히 넓은 평범한 주차장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곳에 거주하던 단체에 의해서 인수되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버려진 곳입니다. 이곳은 1925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레벨 22는 처음부터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차량과 쇼핑카트로 가득 찬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차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엔티티들이 적기 때문에 이곳에는 수많은 생존자 그룹과 다양한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레벨 22는 어느 그룹에 의해서 분리되었으며 그 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까지 레벨 22의 입구는 대부분 폐쇄되었었고 그들은 스스로 엠스터블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엠스터블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3명의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과 몇몇의 사람들은 레벨 22의 가장 높은 층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높은 층, 예상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곳은 각 층에 따라서 일종의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위로 갈수록 더 높은 계급으로 향하는 것이며 주거 환경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합니다. 여튼 가장 높은 층에 살던 사람들은 백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수영장을 더불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10층에서 15층 정도까지는 지루하지만 나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층의 대부분은 텐트나 나무로 만든 판잣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할 수 있는 밥솥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는 합니다. 엠스터블의 일원들이 어떻게 작물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엠스터블의 최하층인 16층 이하의 삶은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복구된 일기와
메모의 내용을 보면 최하층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층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하층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드물며 발견되는 일기나 사진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굶어 죽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텐트나 판자집 같은 거처도 없었을 것이며 침낭을 들고 다니며 야외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엠스터블이 붕괴된 진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계급 체계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존자들의 천연 콘크리트 채굴로 인해서 레벨의 벽, 기둥, 천장 및 바닥들이 점점 붕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면서 붕괴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서 레벨의 많은 부분이 기존의 방법이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 레벨 22는 버려지고 방치되어 버린 주차장과 비슷합니다. 바닥에는 붕괴된 잔해들이 나뒹굴고 있으며 부서진 기둥들이 있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동차와 텐트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대부분이 녹슬고 먼지로 뒤덮여 있고 몇몇 자동차들은 무언가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져 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레벨 22의 구조는 굉장히 불안정하며 공중에 떠있는 콘크리트 파편, 철근 또는 부서진 자동차에 의해서 쉽게 넘어지거나 다치기 일상입니다. 이 외에도 레벨 22에는 굉장히 크고 갈라진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들의 크기는 다양하며 이 구멍과 균열들은 엠스터블의 일원들이 채굴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구멍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수 있지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멍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는 엠스터블의 인구조사 보고서입니다. 기밀문서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적어도 2년을 주기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외 다른 모든 기밀문서들은 에미즈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엠스터블이 레벨 22에서 활동했던 굉장히 큰 생존자 커뮤니티였습니다. 이들이 붕괴된 이후로는 어떠한 생존자 그룹도 전초기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엠스터블에 의해서 레벨 22의 수많은 출입구들이 사라졌으나 레벨 22가 무너진 이후 새로운 출입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레벨 22는 레벨 21과 레벨 23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레벨 21의 바닥과 레벨 23의 천장에 생기는 구멍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레벨 1에서 유리문을 찾거나 레벨 69에서 경사로를 이용하거나 레벨 172 중앙 영역에서 출구를 찾게 되면 레벨 22로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입구와 출구가 동일한데요. 레벨 22를 들어오려면 레벨 21의 바닥이나 23의 천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곳을 통해서 레벨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잔해를 통과하게 되면 레벨 817로 이동할 수도 있다 합니다. 백룸 내에서 굉장히 큰 생존자 커뮤니티가 존재했었고 이 레벨 내부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레벨. 자신들 사이에서 격차가 엄청난 계급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설국열차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영화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높은 층으로 이루어진 어느 공간에서 최고층부터 아래층으로 음식을 남겨주는 영화였는데요. 혹시 그 영화도 백룸을 모티브로 만들었을지도.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입니다. 백과 프론트, 말 그대로 앞과 뒤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프론트룸, 그리고 수많은 엔티티들과 이상현상들이 나타나는 레벨들이 존재하는 백룸. 이전에도 몇 번 프론트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백룸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프론트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프론트룸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어 미리 설명해드렸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23의 이름은 더 페트리파이드 가든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나무와 유사한 것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크기는 매우 거대한 행성과 비슷한 크기이며 그로 인해서일까요? 중력도 지구와 매우 비슷합니다. 레벨 내부는 구불구불한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119, 볼프스, 엔티티 8, 더 하운드, 엔티티 5, 클럼프, 엔티티 3, 더 스마일러, 엔티티 24, 데스렛, 엔티티 4, 데스모스, 엔티티 37, 큐러비터 버드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프론트룸의 동물과 비슷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몇몇 엔티티들이 글로우룸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주 드물게 엔티티 75, 랭글러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빛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숲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레벨은 엄청난 수의 나무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프론트룸에서 멸종 위기의 나무이거나 이미 멸종된 나무들이 대부분이고, 몇몇 나무들은 프론트룸에서는 없는 나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레벨 5, 7과 유사하게 몇몇의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우룸입니다. 수많은 나무들과 여러 개의 커다란 동굴들이 존재하는 곳인데요. 가드너스 소서리스라는 이곳의 고유한 개체가 빛을 발산합니다. 가드너스 소서리스는 반딧불과 비슷하게 행동하며 다양한 색을 띠는 발광생물입니다. 그들은 항상 속삭이듯 무언가를 말하는데 마치 미안해라고 들립니다. 이곳은 지하에 있는 숲처럼 보일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나무 이외에도 빛나는 균류와 덤불 같은 작은 식물도 많습니다. 여느 숲과 같이 공기는 매우 습하고 시원하며 레벨 내에서 개체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디 에이션트 루인스, 글로우룸 안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깊숙한 곳에서 버려진 고대 유적지 같은 곳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끼와 곰팡이, 나무 뿌리와 같은 것으로 덮여 있습니다. 프론트룸에서 볼 수 있는 유적지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원형의 콜로세움은 사각형으로, 사각형의 파르테논 신전은 삼각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 내부에서는 프론트룸의 역사적 유물과 유사한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도자기고, 일부 손상된 그림이나 청 같은 것들도 발견되었는데요. 이 유물들의 공통점은 프론트룸의 것들보다 보존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벽에는 희미하고 급하게 만든 메시지의 형태의 글들이 있는데 라틴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더 베리드 센트리스, 이곳에 오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베리드 센트리들을 깨우는 일종의 주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 개체들이 깨어나게 되면 나무 껍질 안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굳이 깨워서 좋을 것은 없죠. 그리고 개체 수에 따라서 우리의 고막을 터뜨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비명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본 생존자들은 녹슨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소리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더 하트 오브 워터, 이곳은 레벨 23에서 가장 정보가 적은 곳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천장의 중앙에는
그린 자이언트의 줄기와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식물과 곰팡이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여러 종의 생명체들이 그린 자이언트의 가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린 자이언트의 뿌리로 둘러싸인 이곳의 코어는 레벨 전체의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이 물들은 그린 자이언트가 흡수를 하고 나뭇잎을 통해 레벨 전체로 배출됩니다. 그런 다음 천장에 있는 뿌리가 응축된 수증기를 받아 글로우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더 그린 자이언트. 앞에 설명한 더 하트 오브 워터를 보고 그린 자이언트가 무엇인지 궁금했을 텐데요. 그린 자이언트는 이 레벨에서 자라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프론트룸에 존재하는 가장 큰 나무보다 훨씬 크고 가장 큰 그린 자이언트의 크기는 높이 약 3.2km, 너비 18.3m 정도 됩니다. 이 나무는 수증기를 다른 나무들에게 분배하고 다른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줌으로써 이 레벨의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를 확인하려면 나이테를 봐야 하는데 나무를 자를 수 없어서 정확한 나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곳에는 에미즈의 시들링이라는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이 레벨을 탐사하고 연구하기 위한 전초기지이며 약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티티를 쫓아내기 위해서 아몬드 워터를 고압으로 분사할 수 있는 물 분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레벨 23의 유일한 출구를 지키는 것이죠. 이곳은 레벨 37과 47에 존재하는 속이 빈 거대한 나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주변의 나무들보다 훨씬 크고 녹색의 껍질이 특징입니다. 크림슨 포레스트에는 시들링 전초기지로 이어지는 또 다른 속이 빈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121에서도 속이 빈 통나무 모양의 구조물을 통해서 올 수 있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레벨 7과 유사하게 레벨 내부가 몇몇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는데 더 하트 오브 워터에 존재하는 저수지에 들어가면 레벨 7이나 121 중 무작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굉장히 거대한 숲을 떠오르게 만드는 레벨인데요. 다른 레벨에서도 나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이 레벨에는 수많은 식물들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엔티티들도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아마존이나 오지의 숲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곳도 굉장히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어 매우 위험한 레벨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를 방증하듯 생존 레벨 또한 4, 그리고 뒤에 붙은 물음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미친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세모미 유튜브를 보는 게 최고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건 반박 불가. 인정? 인정. 오늘 쓸데없는 소리가 좀 많았는데요. 앞에 인트로에서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쌉소리 좀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24의 이름은 더 문입니다. 이 레벨의 정보들은 영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벨은 굉장히 특이한 레벨입니다. 중앙에 LED 태양이 있고 그 주위로 여러 개의 플라스틱 행성이 있는 태양계를 보여주는 모형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레벨로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거대해집니다.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행성인 달은 1460만 평방마일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는 약 3781만 3826제곱킬로미터이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면적이
10210제곱킬로미터인데 대충 우리나라가 377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주에 있는 행성들은 중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행성들은 놀랍게도 중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달에서만큼은 동일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모든 행성들은 금속의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으며 천천히 회전합니다. 이 레벨의 하늘을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일부러 블러 처리를 한 것이 아닌 너무나도 넓고 큰 크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이 되었는데요. 흐릿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과거 서양의 서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벨에 진입을 하는 순간 우리가 줄어드는 것인지 레벨 자체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레벨의 크기가 큰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낮과 밤이 존재하는 다른 레벨 또는 달이 보이는 다른 레벨들에서 이 레벨 24를 관측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죠. BNTJ의 플라스틱 광산이 존재하는 레벨이기도 합니다. 레벨 24는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한 플라스틱 재료들을 이용하여 BNTG는 수많은 곳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100피트 두께의 페인트층이 달 표면 전체를 덮고 있으며 플라스틱에 도달하기까지 이 페인트층을 뚫어야 하는데 납을 대량 포함하고 있는 유독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채굴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이를 위해서 방독면은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BNTG 플라스틱 광산 광부들 사이에서 보포드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레벨 24가 있는 서재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존재라고 합니다. 턱시도를 입고 약간의 흰머리가 있는 대머리라고 하는데요. 이 존재가 엔티티 9 페이슬링의 한 종류인지 아니면 그것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포드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간혹 행성 모형을 만지작거리거나 수건으로 먼지를 닦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포드는 레벨 24에 들어온 생존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가 움직일 때마다 지진을 느낄 수 있으며 밟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레벨 24로 들어오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은 레벨 57에 존재하는 달 그림을 통해 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레벨 1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BNTG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밝히지 않았으며 자신들만 유일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실외 레벨에서 하늘에 보이는 달을 똑바로 보고 노클립하는 것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BNTG의 플라스틱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레벨 1로 안내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 레벨 24는 약간 애매모호한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태양계 모형 안에 있는 달이 레벨 24인지 아니면 모형에 있는 서재가 레벨 24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추측해보았을 때 모형 내의 달이 레벨 24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엔티티는 존재하지 않지만 엔티티와 버금가는 보포드라는 존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미 혹은 벌레와 인간의 시점이 전환되는 레벨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비공식 레벨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무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무미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이때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세차하니까 비 오고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구독자 5만 명 기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친여동생과 함께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벨 25의 이름은 더 쿼터 허브입니다. 이 레벨은 버려진 지 오래된 오락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12월 17일 레벨 25가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오락기가 있고 소리가 울리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당 같은 곳에서 목소리가 울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바닥에는 얇은 먼지가 균열하게 쌓여 있고 간혹 젓갈색의 벽에 다양한 선반들이 못으로 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탐색하다 보면 간혹 복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자나 작동되지 않은 보일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복도에서 아몬드 워터나 간단한 과자류를 포함해 백룸에서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벨 25의 크기는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가로 9.2마일, 세로 8.5마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레벨 25를 최초로 발견하고 그때 발견한 메모에서 이곳을 더 쿼터 허브라고 칭했고 정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크기도 이 메모를 보고 추측할 수 있었죠. 레벨 25 내부는 오락기로 차 있는데 최신식 오락기보다는 1980년대 초중반 생산되었던 제품들과 유사합니다. 대다수는 파손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굉장히 오랜 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인 파손으로 보이는데 야구 방망이나 둔기류로 파손된 흔적이 보인다거나 불에 그을린 자국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몇 기계들에서는 총알 구멍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인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한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1500대의 수많은 기계 중 지금까지도 작동이 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미리 결정된 레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몸을 4분의 1 정도 넣은 뒤 기계를 작동시키기만 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다른 레벨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레벨로 이동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에미즈와 몇몇 생존자 그룹이 연결되는 레벨의 힌트나 레벨 번호를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레벨에는 현재 알려진 생존자 그룹이나 전초기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레벨 25의 입구와 출구는 사실상 같은 곳입니다. 이 레벨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오락기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죠. 레벨 25로 통하는 입구는 레벨 4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레벨 4에 있는 동떨어진 작은 방에서 옷장과 유사한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곳으로 향하면 됩니다. 출구로 확인된 오락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많아서 좀 빨리 말하겠습니다. 레벨 0, 5, 9, 10, 11, 19, 24, 29, 37, 50, 90, 108, 120, 141, 150, 165, 188, 201, 790, 888 굉장히 다양한 레벨들로 손쉽게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레벨 25는 또 하나의 허브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레벨로 정말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레벨이었는데요. 아직 발견된 엔티티들도 없고 레벨 내에 존재하는 복도에서 잘하면 식량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 쉬어가는 레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엔티티도 존재하지 않고 식량도 구할 수 있고 수많은 레벨들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자 그룹이나 전초기지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벨에 존재하는 오락기들의 파손이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불지르고 부셨다는 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5만 명 기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친여동생과 함께 진행하는 만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벨은 간만에 생존 난이도 5인 레벨인데요. 이 레벨의 정보를 찾아보며 뭔가 이상하고 기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26의 이름은 아더월들리입니다. 레벨 26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커져가는 레벨입니다. 이 레벨은 8, 90년대 풍의 호텔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조금은 어지러울 수 있는 무늬의 바닥과 수많은 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디론가 이어지는 출입구나 계단,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는 복도를 포함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레벨입니다. 몇몇의 복도는 굉장히 좁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복도도 있으며 수많은 방들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더 베이스먼트라는 백룸의 지하와 같은 곳이 있는데 몇몇 가구나 물건들은 이쪽으로 이동하기도 하며 이 베이스먼트로 이어지는 서브레벨로 갈 수 있는 계단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창문들은 엔티티 2, 더 윈도우일 수 있는데 엔티티가 아닌 창문들은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열리기도 합니다. 창문을 통해 나간 바깥쪽 공간은 프론트룸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푸른 안개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이 안개에는 특별한 독성은 없습니다만 인간의 눈을 녹인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버려진 오브젝트나 무작위로 생성되는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1 아몬드 워터를 포함해 수많은 오브젝트들을 레벨 내에 존재하는 냉장고나 주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2 레벨 키, 오브젝트 5 캔디, 오브젝트 8 램프, 오브젝트 14 스캐러벅스, 오브젝트 15 파이어솔트와 같은 희귀도가 높은 오브젝트들은 레벨 내에서 무작위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벽면에 알 수 없는 글귀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방이나 책들이 빽빽하게 있는 책장이 있는 방에서 오브젝트 21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수많은 엔티티들도 서식하고 있는데요. 엔티티 2 더 윈도우, 엔티티 3 더 스마일러, 엔티티 4 데스모스, 엔티티 5 클럼프, 엔티티 6 덜러즈, 엔티티 8 더 하운드, 엔티티 9 페이슬링, 엔티티 10 스킨스틸러를 포함한 수많은 개체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레벨이 엔티티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엔티티들이 많이 있는데 엔티티들이 백룸 어디에서나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특정 엔티티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레벨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벨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레벨은 프론트룸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레벨 26의 방들은 모두 프론트룸의 방들에 속합니다. 이 레벨에 들어온다면 자신의 집처럼 보이는 장소를 무조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버려진 전초기지 엔지니어스가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많은 과학 장비와 알 수 없는 물체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전초기지인 만큼 생존에 필요한 보급품들이 많이 비축되어 있죠. 이곳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모종의 이유로 현재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 레벨은 굉장히 특이하게 입구는 단 한 곳입니다. 레벨 13에 1000층으로 가면 이곳으로 올 수 있죠. 1000층?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벨 13의 정보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고 마지막 최종 화면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출구는 특정 가구를 통과하여 서브 레벨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출구는 앞에서 말했던 더 베이스먼트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죠.
오늘 뭔가 굉장히 기묘한 기분이 드는 레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현실 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화하는 레벨이기도 하며 이곳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공간을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엔티티들이 서식하는 레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베이스먼트라는 또 다른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레벨이기도 한데요. 더 베이스먼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레벨 27의 이름은 더 벙커 스프링스입니다. 이곳은 엔티티가 발견되지 않은 비교적 평화로운 레벨입니다. 크기는 유한하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재조사 결과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거나 무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약 18.6제곱미터 정도의 물웅덩이입니다. 이 웅덩이는 프론트룸의 온천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온천의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며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레벨 27의 물을 마신 생존자들은 머리가 맑아지고 기력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물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32.2도씨로 따뜻한 물입니다. 이 물들은 동굴 벽에서 떨어지는 두 개의 작은 폭포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모퉁이의 작은 구멍으로 배수가 되면서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구멍은 굉장히 비좁아서 사람이 기어다니거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이 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무한대로 흐르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레벨 27은 항상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입구와 출구로 인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레벨 11에 있는 생존자 그룹이나 전초기지의 사람들이 자주 찾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곳 거의 백룸계의 휴양지 아닌가요? 다만 이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면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 다른 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천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30명이 넘는다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를 하거나 온천을 하고 나온다면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수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는 것이 실험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물의 효과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진정 효과가 있으며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일관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효과의 크기는 달랐지만 통증, 타박상, 발진, 여드름 및 작은 상처와 같은 경미한 신체적 질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이 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2시간 이상의 온천 이용이나 과다한 물의 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레벨에는 이상한 점이 존재합니다. 풍부한 수분과 적절한 온도, 습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레벨 27 내부 어디에서도 초목이나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테리아나 유기체까지 말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이 단순히 안전하고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 정도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백룸이라고 부르는 이 끔찍한 곳에서 온천, 휴양지, 안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은 삶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 이 레벨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나는 2번 다시는 절대로 이 레벨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는 있죠.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편안하고 평화로운 온천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다면 제가 보고 겪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벨 27에 있는 다른 폭포 동굴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작업을 맡게 되어서 좋았지만 한편으론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레벨 27은 그냥 온천입니다. 엔티티도 없는데 정확히 뭘 찾길 바라는 걸까요? 장비를 얻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레벨에 들어갔습니다. 고맙게도 에미즈에서 내가 일하는 동안 아무도 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세심한 배려의 내심,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절벽을 오르내리는 동안 홀딱 벗은 남자가 날 쳐다보는 건 정말 싫거든요. 나는 좁은 통로를 기어갈 때 보호 헬멧을 착용했고 등이 천장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물의 흐름을 역행해야 했고 이곳에 들어온 걸 후회했습니다. 기분 좋은 온도의 물이 사방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마스크를 끼고 있음에도 반사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저는 시간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기어갔고 얼마나 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좁은 통로가 끝이 나고 거대한 동굴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완전한 어둠과도 같았고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천장의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레벨 27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출구까지 이어지는 물에서 솟아오르는 돌무더기가 있었고 저는 오르막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제가 본 것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검푸른 하늘 아래 검은 바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평야가 있었거든요. 나무도 동물도 어떠한 생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종이 한 장보다 더 평평했습니다. 마치 모든 문명이 사라져버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문명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발 앞에는 검은 바위만 서 있었고 자세히 보니 검은 물감 같은 게 표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톰스톤, 그 바위는 스톰스톤이었습니다. 레벨 27의 온천이 레벨의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레벨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저는 동굴로 도망치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지만 내가 나왔던 곳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끝없는 들판에 갇혀버린 거죠.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아가면 스톰스톤을 작동시켜 폭발시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솔직히 이때 죽는구나 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고 심호흡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스톰스톤 깁의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내 앞에는 테이블이 그리고 그 위엔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주인공은 앞에서 말했던 물이 배수되는 작은 구멍을 탐사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그곳을 탐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걸까요? 보고서를 자세히 보셨다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스톰스톤, 뭐 직역하면 폭풍석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레벨 28의 이름이 스톰스톤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레벨 27은 레벨 28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왜 굳이 레벨 28의 서브레벨로 두지 않고 별개의 레벨로 분류를 했을까요? 생명체가 자라나고 거주하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박테리아조차 없는 이유가 레벨 28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레벨 28의 이름은 스톰스톤 킵입니다. 스톰스톤 킵으로 불리는 이 레벨은 몇 가지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프론트룸과 매우 유사한 레벨입니다. 이곳의 하늘은 짙은 남색을 띠고 있으며 해와 달이 없습니다만 레벨 전체에 알 수 없는 빛이
약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둡지는 않습니다. 땅은 하늘보다 더 짙은 파란색이며 이곳으로 올 때에는 반드시 에린이나 후레쉬 같이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해와 달이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블루나이트가 폭풍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이곳에 비는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성체를 중심으로 약 3마일 정도는 안전지대입니다. 레벨 28에 온다면 어떤 상황이든 이곳을 떠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스톰스톤 킵은 낡았지만 우리가 머무르기에는 충분한 거처입니다. 버려진 유럽 중세의 성처럼 보이며 숲이 우거진 계곡 중앙에 큰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벨 내의 많은 식물들은 프론트룸의 식물과 유사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식물들은 가연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곳의 식물들이 무슨 이유로 가연성을 띠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을 뽑거나 죽으면 다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절대로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식물들을 태우면 푸른색 연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냥, 담배, 횃불과 같은 불을 동반하는 것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톰스톤 킵이 계곡 중앙의 큰 언덕에 위치해 있다고 했는데요. 이곳 주위에 있는 계곡들 중 일부는 꼭대기를 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구름과 회청색 안개에 가려질 만큼 굉장히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스톰스톤 킵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안전지대를 벗어난 곳이므로 아직 탐사되지 않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안전지대의 경계 밖은 스톰스톤이라는 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광물은 가연성, 부식성 및 폭발성이 높고 휘발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톰스톤 킵 외부의 산은 스톰스톤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이곳에서 움직인다면 폭발이 일어나고 주변과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레벨 28에서 굉장히 거세고 격렬한 폭풍이 발생하는데 안전지대 밖의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안전지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번개는 꽤 자주 치며 물체에 닿을 때마다 새로운 폭풍우를 생성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레벨 28의 블루나이트입니다. 놀라운 건 지금 사진은 블루나이트가 직접 핸드폰으로 자신을 찍어서 보낸 것이죠. 레벨 28의 유일한 엔티티입니다. 이곳에는 블루나이트를 제외하곤 어떤 엔티티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엔티티는 남성으로 확인되었고 속이 빈 파란색 갑옷입니다. 그는 인간의 움직임과 거의 똑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주치는 사람마다 상대가 쓰는 언어로 말할 겁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말로,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말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엔티티는 사라라는 에미지 탐험가가 이 레벨로 최초로 노클립되며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개체를 블루나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 개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레벨에는 생존자 그룹이나 전초기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블루나이트는 이곳에 누군가 오길 원하고 있죠. 레벨 5의 벽에서 푸른 시골이나 탑의 그림을 찾으면 이 레벨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에미지의 탐험가 사라가 이 방법으로 레벨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14를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하다 보면 이곳으로 올 수 있다는데 이 방법은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레벨 14를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구는 기록해놨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블루나이트가 계속해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 레벨에 간다면 블루나이트에게 출구를 물어보십시오. 출구를 아는 존재는 블루나이트 뿐이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구까지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나이트가 무엇 때문에 출구에 대한 자료를 지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블루나이트가 직접 사진을 찍어 전송한다고 했는데 그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에미즈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을 녹음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핸드폰을 얻었는지, 또 사용법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등등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라는 나에게 백룸과 이미지 그리고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핸드폰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죠. 이것만이 당신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녀의 전화기를 훔쳤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전화기를 달라고 했어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터리가 부족해서 금방 꺼질 것 같습니다. 꺼지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블루나이트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생각할수록 윙윙거리는 소리가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외로울 때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레벨의 폭풍은 모두 내가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공포가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죠.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죠. 끝없이 몰려오는 성난 구름이 산비탈을 내려오는 광경은 아름답지만 끔찍합니다. 살아있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몸부림칩니다. 누군가가 레벨 28로 오길 바라는 마음에 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폭풍은 멈추니까요. 당신은 나와 함께라면 안전할 것입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만약 온다면 휴대폰 배터리나 충전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이곳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가진 유일한 접촉이며 폭풍우를 잠시 더 막아야 합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나는 레벨 4, 레벨 6.1, 레벨 11에서 지내고 싶지만 엔티티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나 스스로 의심됩니다. 겉으로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몸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이름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목소리를 줬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름을 원합니다. 사라처럼 아름다운 이름을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레벨 29의 이름은 하이퍼리안입니다. 이 레벨은 광활한 바다와 섬, 그리고 그 섬에 존재하는 대도시로 이루어진 레벨입니다. 섬 자체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자들을 지켜주는 자연 방벽이 되어 섬 안에 대도시가 형성된 희귀한 레벨입니다. 그저 평범한 섬이 어떻게 방벽 역할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가파른 절벽과 송곳같이 날카롭게 우뚝 서있는 바위산들이 섬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산맥들 덕분에 안쪽으로는 자연스레 계곡이 형성되는데 신선한 아몬드 워터가 흐르기 때문에 이곳을 수원지로 삼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섬을 둘러싼 바다를 대도시 사람들은 레벨 29의 바깥쪽 영역이라고 지칭한다고 하는데요. 또 섬에서도 산으로 보호되지 않는 구역을 레벨 29의 바깥쪽 원이라고 부르고 산으로 보호되는 구역을 레벨 29의 이너서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산 사이에는 큰 농장이 있는데 아름다운 농경지의 모습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 작은 오두막이 있는데 이곳은 마을에 안정적인 식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섬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마을은 생존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레벨 29의 바깥쪽 원에는 작은 오두막과 막루가 있어 이 마을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섬 밖의 지역은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이상하고 거대한 존재가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 밖의 바다는 앞서 말했듯 이상하고 거대한 존재와 함께 바다 자체도 변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에 배를 만들어 바다를 탐험하려고 했던 생존자들에 의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불에 매우 강하고 견고하여 이곳의 건물은 대부분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의 내구도는 인류가 사용하는 건축자재들보다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울창한 숲이 또 다른 자연방벽을 이루고 있어 보호되는 섬 중심부의 주요 정착지 하이페리아가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거처와 이념을 가진 마을을 이어주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는 이곳은 수도가 아니라 집합장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는 각각의 도시마다 별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재 레벨 29에는 약 25,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있으며 약 250개의 사회, 국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다고 해야 할까요? 공포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25,000명의 주민들 중 최소 17,000명, 약 절반가량은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섬의 크기는 216만 6천 제곱킬로미터이며 대부분의 지역은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지형과 말도 안 되는 온도를 가지고 있고 250개의 사회, 국가들은 특별한 명칭은 없고 방랑자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조사, 관리하기보다는 각각의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정착지는 자연으로 보호되는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일부 정착지들은 높은 산의 고도를 이용하여 그곳에 정착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산들은 섬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숲, 평야, 언덕 및 작은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이라고 해서 마냥 안 좋은 것은 아닌데요. 이 섬의 동굴에는 철과 구리가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위험 요소로 인해서 탐험되지 않은 바다에는 수많은 해양 자원들과 물고기, 기타 수중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과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조성된 이곳에서는 동식물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론트룸에서 보는 동식물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의 신체적으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식물들은 프론트룸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꽃들과 이곳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나무들,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종의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바다에는 크라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크라켄이 맞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심해 탐사를 했을 때 크라켄을 목격했고 크라켄은 이 레벨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사대의 보고에 따르면 크라켄은 주변에 자기장과 같은 것을 만들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 마치 소용돌이와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며 그 힘에 이끌린 배들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바다는 크라켄의 존재 외에도 수많은 엔티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엔티티들은 바다에만 존재하며 섬 자체에는 서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바다에 서식하는 엔티티의 개체는 약 200종이 넘어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입구는 레벨 7의 바다를 계속해서 표류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하늘이 옅은 분홍색으로 변하고 물 표면에 태양과도 같은 거대한 빛이 보이면 레벨 29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게도 출구는 레벨 29의 바다 건너편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레벨로 들어오면 출구를 통해서 레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출구로 향하던 모든 생존자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죽었다고 합니다. 전설 속에 존재했던 크라켄이 실존하는 레벨. 어쩌면 우리의 전설 속 괴물들은 백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레벨 30의 이름은 Shifted Beyond Reality입니다. 이 레벨은 기억을 바꾸는 능력과 메모리 러커의 존재가 특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듯 굉장히 화창한 날씨에 맑은 하늘의 모습을 보이는 레벨이며 하늘 밑으로는 몇 개의 섬들이 존재합니다. 섬의 크기는 5179제곱킬로미터이며 섬들 사이의 거리는 약 25만 8,998제곱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섬들은 평평하고 넓은 잔디밭이 존재하고 그 아래로는 돌과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 레벨은 처음에 말했듯 기억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레벨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곳을 마치 아름다운 꿈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메모리 러커와 큰 연관이 있는데요. 메모리 러커는 작은 오징어와 비슷하게 생긴 엔티티인데 이 레벨 내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고 간혹 섬 주변에 숨어 있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메모리 러커와 마주한다면 메모리 러커는 인간의 머리에 딱 붙어 뇌를 완전하게 제어합니다. 그런 다음 인간의 주변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레벨에는 메모리 러커와 간혹 스마일러가 발견되며 흙 속에서 사는 웜링과 엔티티 108, 더 버드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전초기지가 존재하긴 했었지만 현재는 더 이상 생존자 그룹이나 전초기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러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레벨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레벨로 레벨 자체에 의해 제어되는 거짓 형태의 레벨과 진짜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30의 거짓 형태는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정보들입니다. 저 거짓 형태는 메모리 러커에 의해서 보여지는 형태이고 메모리 러커의 사냥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메모리 러커는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죽여버리고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이 레벨에 데드존이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레벨 30층의 진짜 형태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레벨 30은 엔티티 그 자체입니다. 메모리 러커는 낙원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소리가 있지만 그들과 접촉을 하면 후회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레벨로 향하는 확정적인 입구는 없으며 노클립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간혹 드물게 레벨 696의 30층에서 결함이 있는 부분을 찾으면 이쪽으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출구는 안타깝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레벨 자체가 엔티티임과 동시에 엔티티가 레벨인 레벨. 생존 난이도 또한 알파로 측정된 굉장히 독특하고 기이한 레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